1-2강입니다. 기능주의 철학과 그다음에 중국어 방론증인데요. 자, 여기서 지금 기능주의의 입장, 이것을 우리 인공지능 있죠? 이것과 같이 연결을 시켜놨는데, 자, 또 이것에 대해서 이 중국어 방론증, 이 설의 이론인데, 이걸 통해서 지금 이것은 인공지능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설은 이 중국어 방론증으로 통해서 이 AI가 지금 여기서 활용하는 것이 정확하게 지금 아니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안에서 들어가 볼게요. 자, 가에서 이거는 인공지능의 철학적 기반이 된 기능주의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 기능주의는 결국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켰고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하는 토대가 되었다 했으니까 인공지능 자체를 어떻게 보는 거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로 갑니다. 자, 중국어방 논증을 통한 설의 주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설이란 학자의 어떤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 설은 강한 인공지능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은 중국어방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로 답을 내놓는 것과 같다고 보면서, 자, 여기서 이 중국어방 논쟁을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주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거는 조금 안에 들어가서 좀 세부적으로 보여야 되겠지만 결국 여기 있는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이 어떤 그 안에 있는 그 규범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중국어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했다고 볼 수 없는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 강한 인공지능이 있고 약한 인공지능이 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여기 설은. 자, 먼저 가겠습니다. 신경과학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동일론에서는 정신상태를 뇌의 상태와 동일하다고 봤어요. 자, 결국 이 정신상태, 뇌의 상태와 이것이 동일한 것이다. 이렇게 봤고, 그러나 동일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진행되면서 정신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은 동일론을 부정하고 기능주의를 등장하게 했습니다. 자, 결국 동일론은 뇌의 상태, 정신 상태와 뇌의 상태가 동일한 거야. 이렇게 봤는데, 자, 그런데 이 정신 상태라는 것을 구현할 수 있는, 물리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란 말이야. 그 아랫부분에 우리 외계인 이야기도 하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고통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정신 상태는 동일하단 말이야. 자, 그런데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르기 때문에 정신 상태 이퀄 뇌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이게 기능주의 입장이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정신 상태가 물리적으로 다양하게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기능주의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어떤 외계인이 있대요. 자, 그런데 이 외계인의 몸은 신경세포 대신에 수많은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어요. 자, 결국 우리의 몸하고 다르네요. 우리는 어떤 혈액이나 뼈 이런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이 외계인 같은 경우는 이 몸 자체가, 자, 여기 있는 우리처럼 신경세포가 아니라, 자, 어떤 다양한 파이프로 해갖고 이렇게 관통이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자, 그리고 전달되는 물의 압력에 의해 어떤 밸브는 열리고 어떤 밸브는 닫히는 방식으로 고통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고통을 느끼는 방법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근데 똑같이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어 우리의 살을 꼬집으면 아예 아파, 고통을 느낀단 말이야. 그럼 똑같은 정신 상태는 똑같은 거야. 그쵸? 근데 외계인이 그 고통을 느끼는 방법과 우리가 느끼는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 더, 이번에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느끼는 로봇이 발명되었어요. 머지않아 이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 그 로봇은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실리콘 칩과 전선이 작동하여 고통을 느껴요. 자, 이것도 인간과 다르죠? 인간은 여러 가지 신경세포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는 거야? 고통을 느끼는데 로봇은 그런 신경세포가 없어. 실리콘 칩이나 전선밖에 없어요. 근데 얘들도 고통을 느낀대요. 자, 그러면 외계인이나 로봇은 결국 우리와 똑같은 정신상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똑같지만 그 고통을 구현하는 물질은 인간의 뇌와는 사뭇 다르죠. 우리는 뭘 통해? 신경세포를 통해서. 로봇은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파이프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로봇은 여러 가지 실리콘 칩이나 전선을 통해서 느끼는 거니까. 이를 통해 정신 상태는 뇌의 상태와 동일하지 않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건 기능주의의 입장이 되는 거죠.
기능주의는 바로 이 동일론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자, 이것은 같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주장을 가능하며 동일론이 옳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합니다. 자, 기능주의는 동일론의 주장과 달리 정신 상태가 어떤 물질로 만들어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까 얘기했던 로봇이 어떠한 구조로 만들어지고 어떠한 재료로 만들어지는 상관이 없어. 그냥 고통을 느낀다는 자체,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인간이나 앞에 상상에 나오는 외계인 로봇 모두 똑같이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했고요. 기능주의에서 정신은 어떤 입력이 들어올 때 어떤 출력을 내보낸다는 바로 인과적 역할로서 정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능주의에서 말하는 정신이란 자, 어떤 출력을, 자, 입력에 따른 출력을 보낸다는 인과적 역할, 이 자체로만 보고 있어요. 자, 가령 고통은 누군가가 꼬집으면 자, 이게 바로 입력이 되는 것이고 아야라는 소리를 내며 몸을 움츠리는 것은 바로 출력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때 인과적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뇌의 신경세포이겠지만 로봇에게는 바로 실리콘 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기능주의는 철학의 심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넘어서 자, 여기는 인공지능 연구를 촉발시키고 자, 두 번째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의 정체성을 마련했다는 토대가 되기까지 했다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의의가 되겠네요. 자, 기능주의 의의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인간과 뇌의 구조가 똑같은 로봇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 인간과 구조나 재료는 다르더라도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르더라도 인간과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로봇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바로 기능주의 입장입니다. 자, 남은 단에서는요. 자, 기능주의에 대해서 약간 좀 반론적인 입장이에요. 자, 모국어가 영어예요. 이 사람은 영어를 모국어를 사용한단 말이야. 중국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 폐쇄된 중국어 방에 갇혀 있어요, 지금. 자, 그 방에는 중국어 글자들이 들어있는 상자가 있고 중국어로 된 질문들에 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규칙들을 담고 있는 바로 뭐가 있냐? 영어로 된 규정집이 있습니다. 자, 결국 중국어 방인데 지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담은 책은 영어로 지금 돼 있어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 규정집의 규칙들은 상자 안의 중국어 글자들을 문장 규칙에 따라 배열하여 문장을 만들게 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게 하는 지침입니다. 자, 이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에게 중국어로 된 질문이 주어지면 자, 이게 바로 입력이 되겠네요. 입력되면 그는 규정집의 규칙에 따라 중국어로 대답을 밖으로 내보낼 겁니다. 이게 바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입력과 출력을 일어나네요, 지금. 그렇죠? 인과관계 성립하니까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이걸 옳다고 볼 거야. 자, 설은 이와 같은 가상의 중국어 방 사유 실험을 통해서 사유 실험이라고 했으니까 실제적 실험이 아니죠. 이거는 어떻게 머릿속으로 가상적 실험을 한 거야, 지금. 자, 이걸 통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자, 문제를 하나 제기를 했습니다.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에 대해 설의 대답은 이해하지 못한다가 답이라고 봅니다. 설은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단순히 규칙에 따라 계산적 기능을 수행하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을 뿐이지 자, 주장하며 이것은 강한 인공지능 역시 이와 같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심리적 차원이나 마음을 계산적 정보 처리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것을 자,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설은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강한 인공지능은 잘 짜여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자, 설에게 컴퓨터가 계산적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은 중국어 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자, 이 규정집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컴퓨터로 치면 프로그램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 중국어 글자가 가득 든 이 상자라는 것은 바로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컴퓨터는 데이터의 모양만 보고 데이터를 1과 0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설은 이런 점에서 컴퓨터는 기호를 순전히 그 모양만 보고 식별하는 것이라는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해는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컴퓨터는 그 자체를 지금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뭐만 하는 거야? 식별, 0과 1의 식별을 통해서 그냥 거기에 답을 내놓는 거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사람이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컴퓨터도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설에 따르면 문장 규칙은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됐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제가 바꿔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문장 규칙을 안다 하더라도 결국 문장의 의미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자,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은 문장 규칙에 따라 언어 기호와 그 다음에 그 기호가 지시하는 의미들을 배우라는 것만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바람이 차지 않니?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문장은 창문을 닫으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자, 이런 의미적인 것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의미는 문장 규칙을 사용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컴퓨터는 이런 의미를 모를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어요. 자, 인간의 마음을 흉내내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인공지능을 약한 인공지능으로 자, 그리고 자,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인공지능을 우리는 강한 인공지능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 설에게 중국어방 논증은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을 위한 겁니다. 자, 결국 중국어 방 안에 있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 영어 사용자가 그것을 영어 지침서를 통해서 그걸 중국어로 말했다 할지라도 중국어를 이해 못하는 것처럼 컴퓨터가 어떤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답을 찾아내거나 이런 것들은 결국 뭐야? 어떤 인간의 마음을 지닌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냥 뭐야? 데이터에 따른 어떤 입력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출력만 이건 약한 인공지능에 불과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능주의자들은 자, 아까 우리 가에서 다뤘던 기능주의자입니다. 기능주의자는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설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이죠. 설은 이 강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특정 기능의 컴퓨터 프로그램 실행은 중국어방에서 일어나는 일과 같다고 주장해요. 자, 그러면 이 지금 이 아까 그냥 답에 대한 그러니까 물음에 대한 답만 했다면 이것은 그 인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기능주의자는 여기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 자체가 특정 프로그램의 컴퓨터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설의 입장은 뭐냐? 그것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는다는 의미는 인간의 마음을 지녔다는 뜻이 되는 거고, 자, 그게 그래서 강한 인공지능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기능주의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그것은 약한 인공지능은 될지언정 강한 인공지능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까지 읽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내가 말하는 그 강한 인공지능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 중국어방 논증은 이후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강한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혀 주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 바로 중국어방 논증의 의의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떤 마음을 읽고 갖는다 이렇게 지금 하면 그거 자체 컴퓨터 실행을 통해 그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그것은 설은 그것을 다시 또 세분화시켜가지고 약한 인공지능과 강한 인공지능으로 나눠가지고 그것은 약한 인공지능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강한 인공지능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가 됐고요. 자, 아래 부분에서 이 기능주의하고 설의 주장을 지금 정리해놨는데 자, 기능주의 입장에서는 어떤 입력에 대해 자, 여기는 인간의 상태와 동일한 정신 상태 출력이 가능한 컴퓨터는 인간과 같은 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자, 설은 좀 다르죠. 자, 설은 이걸 강한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약한 인공지능으로 나눠가지고 자, 여기서 인간의 마음을 지닌 이것만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봐야 된다. 자, 그리고 흉내내는 것 자체는 어떻게 약한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중국어방 논증을 통해 결국 강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마음을 지닐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공지능 자체가 인간의 마음까지 지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